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민사소송, 민사재판이라는 절차하고 형사소송, 형사재판이라는 절차하고 행정소송, 행정재판이라는 절차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이것이 병행해서 진행되는 사례들은 매우 많아요. 이렇게 병행해서 진행되는 사례들은 매우 많은데 제가 실제로 일을 해보면, 재판을 해보면 어느 한쪽의 결과가 다른 한쪽의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설명할 사례는 그 두 개가 완전히 다르다. 그 두 개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어느 한쪽의 결과를 가지고 다른 한쪽에 그대로 접합시켜서 판단하는 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최근에 나온 게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사실관계를 먼저 볼게요. 이 A씨가 서울대 대학원생이었는데 그 같은 대학교 학부학생과 이제 같이 모텔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생을 이제 입을 맞추고 이제 성적인 이런 성행위를 하기 위한 이런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서 그 B라는 학생은 서울대학교에 설치된 서울대 인권센터에 제보를 하고 당연히 경찰에 신고도 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 경찰, 검찰은 이 A씨가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으로 최종 종결을 했어요. 그 이유를 보면 아마 이제 시적으로 B씨가 동의한 걸로 생각해서 신체적 접촉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에 반한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아니다 라는 취지의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씨 입장에서는 이제 잘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B라는 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서울대 인권센터에다가 제보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인권센터 규정에는 성희롱을 하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대 인권센터는 자기네들이 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심의를 해서 이 A라는 대학원생에게 좀 성희롱적인 부분이 있었다, 성적인 문제가 있었다 라고 봐서 12개월 정학처분을 해줄 것을 학교에 요청을 했는데 이제 서울대학교 학교 측에서는 A씨에 대해서 9개월의 정학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걸 받은 A씨는 아니 경찰에서도 나는 성범죄가 아니라고 B가 묵시적으로 동의해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기 때문에 성범죄로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무혐의가 나왔는데 왜 나한테 정학처분을 내리느냐, 내가 성희롱 행위나 성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을 징계 사유로 해서 나한테 징계처분, 정학처분 9개월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학교 측에 재심의도 신청하고 해봤지만 결국 학교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학 9개월 처분이 확정이 되니까 이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정학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라는 소송을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법원으로 사건을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지는데 1심 판사님의 판단하고 2심 판사님 판단이 달랐어요. 일단 1심에서는 형사 그 절차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 그 무혐의 처분의 불기소 이유를 보니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B가 묵시적으로 동의해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인데 이게 무슨 성희롱이 되고 성추행이 되고 성범죄가 되느냐. 징계라는 것은 징계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에 정한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A라는 대학원생에게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봐서 이 정학처분이라는 징계처분은 징계 사유가 없는데 발령된 것이기 때문에 그 징계처분은 무효다, 그 정학처분은 무효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 대학원생 A씨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제 이 1심 판사님 뭐냐면 형사사건, 관련 형사사건을 이 해당 민사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봤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 서울대학교 측에서 이제 항소를 합니다. 좀 억울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소를 해서 항소심 판단을 받아봤는데 항소심 판사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항소심 판사님은 그래, A가 형사 절차에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나온 거는 나도 알겠다. 그런데 형사사건이랑 민사사건이랑 어떻게 똑같느냐.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지도이념,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관련 형사소송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그 사실관계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봐서 무죄 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가 당연히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형사재판, 형사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배척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이 민사재판을 하는 판사가 사건을 살펴봤을 때는 A 대학원생이 B 학생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어떠한 사실의 인정은 수호의 의심도 없어야 된다는 자연과학적인 증명이 아니라 경험칙을 바탕으로 제출된 자료들, 제출된 증거들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실이 있을 것이라는 정도의 어떤 고도의 개연성 정도만 인정되면 사실 인정이 가능하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에 따라서 서울대학교가 A 대학원생에게 내린 정학 9개월의 처분은 해당 대학교의 규정이라는 근거에 기초해서 그 근거에 따른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고, 따라서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도 존재하고 징계 절차에 절차적 위법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해당 징계의 무효를 주장하는 A 대학원생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왜 이 판례를 설명하냐면 최근 대법원 판례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실제로 재판을 해보면 형사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아무리 내가 민사재판에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99%는 안 받아들여져요.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도 어쩔 때는 정말 제가 당사자가 아니고 저는 그냥 대리하는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원통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데 당사자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우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 그러니까 고소인 입장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나온다든가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이제 죄가 인정돼가지고 기소돼서 징역, 집행유예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것과 다른 전제에서 어떠한 주장을 하는 민사나 이런 행정소송이 너무너무 힘든 길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판사님들은 결과를 일치시키지 굳이 증명의 정도와 증명 책임이나 지도 원리가 다른데 왜 거기서 한 걸 여기서 그대로 받아들였느냐라는 의심을 안 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근데 지금 이 판례는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그냥 어떤 민사와 형사는 다르다, 증명의 방법이나 증명의 정도나 증명 책임이 다르고 지도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이론 설시를 떠나서 아마 진행하는 과정에서 쌍방 주장된 내용이나 제출된 증거들이 좀 이례적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런 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1심의 그런 판결을 깼을 거고, 형사에서 성범죄에 대해서 무혐의, 심지어 불기소 이후에는 묵시적 동의하에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범죄가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는 A씨가 이제 비녀의 의사에 반해서 동의 없이 성적 자율권을 침해한 행위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이런 것은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히 인정된다 라고 봤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재판부에서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좀 다른 시각에서 사건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을 거라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건은 이제 최신 판례인데 재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